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해령입니다. 작가의 빙점은 워낙 유명하지만 1990년에 나온 해령은 좀 다르죠? 네, 맞아요. 오래전에 절판돼서 지금은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산 시민도서관에 딱 한 질만 남아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귀한 책이네요.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줄거리와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에도 막부 말기 메이지 유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조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 역사적 사실이군요. 네, 그 사실이라는 뼈대 위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거죠. 제목 해령 있잖아요. 바닷속 산맥? 이게 중요해요. 해령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뭐랄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다 밑에서 거대한 산맥처럼 존재하는 해령처럼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큰 흐름에 기여하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와, 의미심장하네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 정신, 또 문화 간의 충돌, 그리고 신앙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놀라운 생존 실화, 또 문화 충돌과 신앙의 여정을 소설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죠.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1832년에 시작돼요. 쌀 1,500섬을 싣고 선원 14명을 태운 배 호진마루가 에도로 가려고 오노우라 항구를 출발합니다. 14명이나요? 그런데 순탄치 않았겠죠? 네, 출발하자마자 폭풍우를 만나서 잠시 피신했는데 그 뒤로 닷새 동안이나 끔찍한 폭풍우가 계속된 거예요. 핫세나요? 배는 괜찮았나요? 살기 위해서 그 귀한 쌀을 막 바다에 버리고요. 결국에는 제비 뽑기까지 해서 돛대를 잘라내야 했어요. 돛대까지요. 정말 절박했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키마저 부러져 버려서 배가 완전히 통자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냥 표류하게 된 겁니다. 표류. 얼마나 오랫동안요? 무려 1년 2개월 동안입니다. 1년 2개월이요. 상상도 안 되네요. 그 긴 시간을 망망대해에서. 그쵸. 결국 14명 중에 딱 3명만 살아남습니다. 성인인 이와키치, 그리고 15살 규키치, 14살 오토키치. 이 오토키치는 표류 중에 형을 잃는 아픔까지 겪었고요. 아, 3명만 살아남았군요. 어디로 가게 된 건가요? 이들이 쿠로시오 해류 있잖아요. 그걸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된 거예요. 태평양을요? 배가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미국 시애틀 근처 케이프 플래터리라는 해안가입니다. 미국까지 가게 된 거네요. 거기선 좀 괜찮았나요? 일단 원주민에게 발견돼서 목숨은 건졌는데 약 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시련이죠. 노예 생활까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다가 1834년에 그 영국 허드슨 베이 회사 아시죠? 모피 무역으로 유명했던 아, 네네. 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거액을 주고 이 세 사람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데려가요. 밴쿠버요?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건가요? 그게 또 엄청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도 스웨즈 운하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아, 맞네요. 배로 지구를 돌아야 하는 거군요. 네,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맨 아래 케이프 혼을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 런던으로 가요. 런던까지요? 그리고 다시 런던에서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이게 1835년 12월이에요. 구조된 뒤에 항해만 6개월이 걸린 거죠. 세상에, 정말 지구 안바퀴네요. 마카오에서는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서 또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이나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는데 영국의 후원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당시 일본의 강력한 쇄국 정책 때문이었어요. 아, 쇄국 정책, 외국과의 교류를 막았던 거죠? 네, 수백 년간 거의 모든 외국 교류를 차단했으니까요. 심지어 표류에서 구조된 자국민이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아주 엄격한 정책이었어요. 자국민이도요?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1837년에 미국 상선 모리슨호의 도움으로 드디어 귀향을 시도하는데요. 네.
일본 측에서는 그냥 대화 시도조차 안 하고 바로 포격을 가합니다. 입항을 거부한 거죠. 포격까지요? 아니 그래도 귀슈 쪽에서는 관리들이랑 좀 긍정적인 대화도 했다면서요. 네, 사츠마 번에서는 그랬는데 결국 막부의 최종 결정은 추방이었습니다. 아, 정말 절망적이었겠네요. 이때 오토키치가 절망 속에서 정부는 무엇럼, 나라는 무엇이고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러자 이와키치가 답하죠. 정부가 우리를 버려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가 있잖아. 이 대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해령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다시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엔 실패한 귀환이지만 이들의 이 기막힌 경험이 보이지 않는 해령처럼 일본 역사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요? 특히 마카오에 머물면서 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 한 명인 칼 귀칠라프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선교사요? 네. 그를 도와서 요한복음이랑 요한서신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기록상 거의 최초의 일본어 성경 번역 중 하나예요. 와, 성경 번역이요? 표류했던 어부들이요? 네. 훗날 일본이 개항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인들의 도움과 조국의 냉대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신앙에 눈을 떴다는 설명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소설은 이들이 겪은 극심한 고난과 배신감 속에서 어떤 국경이나 정책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랑, 영원한 피란처로서의 신앙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버린 조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겠군요. 네. 조건 없이 손 내밀어준 사람들에게서 아마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겪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소설은 그 귀향 실패 후에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 뒤가 궁금한데요. 소설 자체는 좀 갑작스럽게 끝나는데 작가 후기에 그 이후의 삶이 사료를 바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아,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이 세 사람이 통역관으로 일본 땅을 밟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귀향은 아니었고 다시 해외로 돌아갔다고 해요. 결국 완전히 돌아가진 못했군요. 오토쿠치는 한 40년쯤 뒤에 아들을 통해서 서류상으로라도 귀향을 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평범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겠죠. 보이지 않는 해룡처럼. 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작은 인내, 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그럼 이들의 생존이 성경 번역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희생양인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신의 섭리라는 게 인간의 왜라는 질문만으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욥처럼 그냥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보이지 않는 해류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게 더 큰 보이지 않은 역사의 해령에 기여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